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12.3 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분수령을 맞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헌법재판소 첫 변론, 또 하나 내란 국정조사 가동, 마지막으로 국회 내란 특검법 처리가 이뤄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먼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국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 자체 내란 특검법을 논의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 특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범위가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군사기밀 등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적용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등 외환죄 관련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결국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소리 높였습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군의 정상활동까지 외환죄로 낙인 찍었다는 해석인데요. 국민의힘은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 자체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체안을 만들지 또는 앞으로 예정된 특검 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울지 관련 논의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기간 내 처리를 고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죄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건 구차하다며 도대체 뭘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소리 높였는데요.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이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혹은 늦어도 16일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더욱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 내란 특검법 두고 여야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들으셨다시피 외환죄 이 추가 내용인데, 자, 자세한 얘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목소리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였다. 이게 비상계엄의 명분 쌓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외환죄 들어가야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한 것 이런 것들을 내란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통모해서 어떤 전쟁 등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합참 벙커실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무인기를 침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침투하고 이에 북한이 한국의 도발로 생각하고 국지전을 유발한다던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NLL에서의 어떤 분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북한을 계속 자극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많은 정보가 지금 수집되었고 그래서 이게 외환죄를 추가하더라도
전혀 특검 수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내란 혐의에서 이제 외환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한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지시했다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혐의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 대북 확성기 가동 이건 뭐 이전 정권들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멈췄기는 했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멈추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전 정부 때에서도 계속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파병, 분쟁 지역 해외 파병 이것을 문제를 삼는데 그렇게 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은 뭐였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현재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내란죄 관련된 특검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발의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정말 이제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통치행위로서 이루어졌던 것들 진짜 이것이야말로 통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굳이 이 특검법의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이 혼란과 이 정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와 같은 체포가 늦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그 지연 전략을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내란죄만으로는 약간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외환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 관점을 좀 흐트리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이젠 수습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환죄 추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도 할만했어 아니면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판단에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외환죄 혐의 추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까지도 해외 파병으로 규정해서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네,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김정은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로 결국 다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김정은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 선포할 때 계엄이 실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모든 이가. 그런데 계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소리는 결국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력을 택한 거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듯이 외환 유치도 지금은 이거 뭐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증거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넘어왔다. 이건 비판해야 되죠. 그리고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의 원점 타격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 합참의장이 만약에 이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려고 북한과의 전쟁을 유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도 분명히 NLL에서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으로 전쟁 비상사태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게 계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수첩 내용이 막연하게나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지금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뭐 국회에 갔던 계엄군들이 총을 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물론 총을 안 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경호처와 충돌에서도 총이 발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국민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외환죄 뭐 그런 일 있겠어? 지금 수사한다라고 하는 거, 특검에 포함시킨 거라는 거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막연한 추측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야당에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행태에 관련된 정보들도 또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계엄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계엄이야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뤄졌던 부분. 그래서 북한 도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갖고 결국에는 도발이 이뤄졌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외환죄 처벌, 뭐 법적 성립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같은 거죠.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일종의 그러한 외환을 이렇게 유치해 오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범죄예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도 법률가시고 저도 법률가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형법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그렇게 공부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서 예, 거의 뭐 내란, 외환해제 이게 국가적 법이 맨 앞에 나오는데 거의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중심에 놓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이 외환죄를 특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북 확성기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이 전력 분석단을 파견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북한군이 지금 파병이 돼 있는데 우리는 북한군과 지금 그 유사시에 맞서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실전 경험들이 어떠한 것인지 북한군의 전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게 이게 왜 외환죄 혐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치면 실제로 어제 북한군 2명이 좀 샘플화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국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연평도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평도에 포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북한 지역에 포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북한 지역에 포격을 했다고 저희들이 그때 전쟁이 일어났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응전태세를 보여줌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과거의 전례들이 다 있었던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정황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특히 이와 같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서는 전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이 하게 되면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북한에 보냈던 대북 송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누군가는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외환을 유치해 왔다 그러면 누군가는 북한에 돈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냥 정확한 그 근거가 없는 정황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황이 있고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잖아요. 이 제보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국 수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사하지 말자고 하면 결국에는 의혹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정보사에서 최근에 계엄 10일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정보사 직원들을 보냈어요. 2명이 갔는데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와서 한국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정보사령관이 직접 나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과 통모해서 뭔가 국지전적인 도발을 발생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사령관에서 파견된 2명의 군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자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그대로 유지될지 빠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여야가 이른바 이 카톡 검열 논란으로도 세차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계엄 관련 가짜뉴스 관련해서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당이 실제로 이 현재까지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은 아마 이런 카톡에서 이런 표현도 못하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박상수 대변인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정말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란 선동은 앞으로 일어날 내란에 대해서 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지금 이제 앞으로 뭔가를 일어나게끔 유도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란 선동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네. 이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징역 9년짜리 그것도 그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카톡에서 주고받는 뭐 이렇게 짤이라던가 뭐 글이라던가 밭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지금 이거를 국민들끼리 거기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 카톡방에 집어넣도록 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민주파출소라는 곳에다가 신고를 하면 민주파출소에서 수집을 해서 국민들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징역 9년짜리 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카톡에 짤을 하나 공유하고 징역 9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포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대망상이고 이게 어떻게 침소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이석기 의원 판례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당시 이석기 의원이 이 내란과 관련된 아로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의 내용이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그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9년이 인정되는데 3년이 걸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이것을 국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 뭐 최대한 뭐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사과하시고 철회하시고 민주파출소도 빨리 그냥 문을 닫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또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사실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오늘 가짜 뉴스가 돌고 도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 시점에 또 일반인도 돌리면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럽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이제 계엄이란 것 자체가 너무 생뚱맞았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는데 탄핵도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수사 절차는 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법 상태, 대통령이 수사도 안 받겠다, 검찰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법원의 영장도 안 받겠다, 헌법재판소 재판도 신변이 위험해서 안 받겠다.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뭔가 위헌위법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마치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다 믿겨지는 자신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믿게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처리하자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만 민주당도 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고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될 부분만 선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한번 1호를 보십시오. 정치인 정치 못하게 정치하면 처벌하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든 언론 출판 이거 다 계엄사 통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금지한다고 했어요. 본인들 말에 따르면 지금 태극기 집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처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뭉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가짜 뉴스로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예를 들어 편향된 얘기 혹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돌리고 보지 않습니까?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보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도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압박적인 얘기인 것이지 뭐 민간인들 고발하겠습니까? 다만 민간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 말고 네.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래서 마치 예를 댓글 공작팀처럼 이런 카톡 공작팀이 생겨서 마치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해내는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거나 또는 모 단체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아마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처벌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한 국민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이 안 될 것이고 또 일반 국민이 한두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 카톡 가지고 고소하는 일은 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지금 당선 무효형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분이 이재명 대표죠. 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이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이제 특정성과 그의 명예훼손이라는 게 인정될 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온 내란 선동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란 선동죄를 가져오는데 이 내란 선동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형 징역 9년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초범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범보다도 높게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국민들한테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쓰는 것은 가짜 뉴스를 척결하게, 그러니까 이 계엄 이후로 처단, 퇴출, 척결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범람하는데 네. 진짜 이거는 그 모기 잡겠다고 검 빼드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의 국민들한테 징역 9년형의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그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멈춰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본인들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근데 무슨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허위사실 공표를 빼려고 한다는 건 이건 허위 뉴스죠. 아니 국회의원이 법안 한번 발의했다라고 해서 그게 민주당의 다수 의견입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당연히 통과 안 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국민을 압박하는 게 걱정되시면 국민을 향해서 총칼 든 대통령은 왜 수사를 받도록 좀 하시지. 수사 맡겠다고 관저 앞에 44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그 시위를 합니까? 정말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체포부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양당의 이런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16주 만에 오차 범위내로 좁혀졌다. 윤정 기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9일에서 10일에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8%, 민주당은 42.2%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격차는 1.4%포인트로 16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는데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고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대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60대 이상과 20대에서 크게 올랐고 민주당은 30대부터 50대까지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박성세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은 점점 하락하는 모습. 국민의힘은 반대로 좀 올라가다가 거의 붙었습니다. 자, 특히나 20, 30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반 이재명 심리 이것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수사 체계의 혼란이죠.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수사 체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체포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체포의 진행 이런 데에 대한 이 논란과 이 대치 상황 이것이 주고 있는 일종의 그 갑갑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총선에서 선거를 뛰면서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지 못하는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어떠한 판단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미뤄지는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선거 때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반대되는 현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생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왜 체포영장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가? 왜 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가? 그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다 흩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영장 청구권도 막 이렇게 흩어놓고 이런 일들이 이와 같은 수사 지연과 이러한 것들을 낳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는 민주당이 득을 봤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이제 좀 피해를 본 게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 상황이 딱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외환죄 집어넣고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아마 합의 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봐야 된다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 어쨌든 굉장히 추세가 좀 비슷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체 분석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당부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 정치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애송 부위원장님.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잘한 거 없고 민주당이 지금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계엄이란 황당한 어떤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다수 야당이 빨리 수습할 줄 알았는데 수습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수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도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수가 과표집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층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받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카카오톡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당에 대한 과표집 현상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조사는 아직도 높거든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 특히 보수층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지지율이 겹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탄핵 국면은 뒤로 한 채 그러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 정권을 교체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여론조사에 민주당도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정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안정을 가장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에 방점을 둬서 야당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급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야당에서 주도적으로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영장 발부 7일째인데 영장 유효 기간을 넉넉하게 받은 이 공수처죠. 경찰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체포 작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 고사 작전을 펼친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주영 기자, 일단 내일이나 모레 영장 재집행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장이 내일 정도에 발부가 된다면 이제 체포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경호처 차장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조부는 김 차장이 체포가 되면 경호처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공수처가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이기도 해서 더 정교한 계획을 만들어서 모레나 아니면 주 후반에 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는 2차 집행 시에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장애물 철거 등의 비용이 발생하면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인력이 투입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저 입구는 굉장히 삼엄한 경비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관저 입구는 차벽으로 지금 가려져 있고 또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운집을 하고 있는데 혹한의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제 밤샘 집회를 이어가면서 은박지 담요, 방한용품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계속해서 탄핵 무효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저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맞은편에서는 탄핵 찬성 측이 지금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운 날씨라서 굉장히 어르신들 건강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윤정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물러났고 이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강경파로 불려서 집행 시 이제 물리적 충돌 일어날 우려가 일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이 어떤 인물인지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에 네.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은 인물입니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굉장히 김성훈 차장이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어서 뭐 경찰 집행에 이제 결상적 의지를 보여서 충돌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한편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불상사, 비극적인 사태만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 그리고 여야가 같이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체포영장에 그러한 부분을 다툰다면 그 체포영장 적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다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잘못해서 이제 무력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경호처 내부에서의 이러한 분열상이나 내부에 이제 논란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이 혼란,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고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이 한남동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대통령의 지지자분들 이분들 정말 고령의 또 그런 분들이시고 정말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부 위원장님, 일단은 경찰이 2차 집행 때는 윤 대통령보다도 이 김성훈 차장을 먼저 체포하고 그러면은 경호처의 어떤 방어선이 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공수처 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을 먼저 체포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체포가 된다면 같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지만이 경호차장도 체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대통령 먼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호처장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체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경호원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성공할 것인데 그걸 뭐 경호처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마지막 저지선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뭐 경호처장도 그만두고 지금 뭐 본부장 이강우 본부장 말고 또 본부장이 있잖아요. 네. 그 본부장도 지금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경호처가 두 갈래로 나눠졌을 것 같아요. 강병파 그다음에 온화파. 네. 그래서 뭐 수사에 응해야 된다 또는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활용해서 경호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그냥 경찰에 체포되는 거죠. 긴급 체포돼서 그래서 저지선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간에 지금 이 집행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집행을 끝낼 것인가. 결국 시간전이다. 그래서 심리전을 주고 또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와 어찌됐건 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화기 사용이 가능한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은 채 4명이 들어가서 1명 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식의 네. 인해전술식의 체포영장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지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기 사용이라고 하면 일단 총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건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 화기 사용 관련해서 무기 사용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거를 좀 사용을 지시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이 윤건영 의원이 연일 이 경호처 직원들의 제보를 받은 내용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본인이 직접 제보받은 내용을 지금 저렇게 전달하는 건데 물론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앞서서 지난 11일에도 이 경호처 간부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어제도 오찬 자리에서 무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을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직원의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을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뭐 경호원들이 좀 무기를 갖고 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이 지금 어제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헬멧과 그리고 전술복을 입고 또 목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좀 길쭉한 모양의 배낭을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지금 카메라에 담기고 있거든요. 이 모습들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차장이 대테러 직원들에게 지금 저렇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방금 전에 입장을 전달을 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유혈 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총칼을 사용하라는 지시했다는 내용 주장 그리고 가짜 뉴스다 하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상수 대변인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윤 대통령 측의 가짜 뉴스라는 말을 좀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예민한 사안이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 화기가 있고 실탄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최대한 여야도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도 그리고 경호처까지도 모두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도 제가 대통령께서 좀 결심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벌써 그 이번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장군들만 별이 20개입니다. 별이 20개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모두 구속이 됐고 또 기소가 됐죠. 거기다가 경호처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포영장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현재 적법성이 그 판단되기 전까지는 영장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영장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 계시는 분들도 다 공직자입니다. 이 공직자이신 분들이 또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의 대상이 돼서 불명예스럽게 나중에 이제 징계로서 파면 같은 거를 받게 된다면 연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한남동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애정이 남아 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결심을 해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제보를 받아서 이 총칼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한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님, 윤건영 의원은 어떤 걸 들은 걸까요? 어떤 내용을 제보받은 걸까요? 근데 아마 윤건영 의원들은 결국 경호원들이 제보를 했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얼마 제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자신 공무원직에서 그만둬야 될 때는 가족들이 위협에 처하는 거잖아요.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것이고 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뭐 심지어 복도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숙소가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출퇴근해버리면 출퇴근한 사이에 또 집행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출퇴근을 막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과 총기, 무기를 사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제보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라든가 경찰에게 압박감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테러복, 대테러복을 입고 있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에 화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한다면 진짜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영장 집행이 실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윤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걸어 나가서 조사받으면 끝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롭힘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저항행위에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현명하게 영장을 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의 심판 또는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들어봤고요. 자, 국회와 수사 상황, 그 집행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첫 변론 기일이 시작되는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측근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윤지영 기자, 그러면 탄핵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변론 기일은 공전하겠지만 그 다음 차수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부터는 정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 적정 시기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지금 출석하게 되면은 만일에 경찰이나 뭐 공수처, 공조본에서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신변 위험이 좀 걱정된다 이런 뜻입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자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도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보장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출석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여야가 이런 부분은 또 수사기관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절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보장이 돼야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의 결론을 국민 모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게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원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법원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대요. 일단 영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분위기는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저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가 아무리 다퉈도 영장이 나오고 뭔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존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 영장이 나오면 영장이 그냥 불법하다고 누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하면 그냥 불법 영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 결과도 헌재 결과가 지금 이대로 나오게 되면 헌재가 심증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정말 좀 여야가 다 수사기관도 다 자제하면서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법원이 내서 이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장해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니 뭐 신속하고 엄중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대통령이 가짜 뉴스 발언지가 되고 그래서 이걸 믿게 되는 상황.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인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고요. 엄중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무력 충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짧게요. 네. 예. 무력 충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서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가왕 나훈아 씨가 은퇴 콘서트 무대에서 탄핵 소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나훈아 씨는 공연 도중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말한 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냐라며 풍자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야권 인사들은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른팔이 감염돼 썩어가기 시작하면 이라 반문하며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나훈아 씨는 어제 마지막 공연에서 또 한 번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뭐라 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어머니는 형제가 싸우면 똑같이 때렸다. 갈라치기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고요. 평소에도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나훈아 씨. 58년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에서까지 그는 당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신문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남겠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붕대를 감은 북한군이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국정원이 한국어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만 했어요라고 답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며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말하는데요.
생포된 북한군은 2005년생과 1999년생으로 러시아 신분증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들이 북한 출신인 것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영상과 함께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과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북한군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